알면 저는 항상 토양의 이해 관계를 많이 하세요. 토양을 이해하고 뿌리를 감싸는 뿌리를 공부하는 흙을 알자. 토양을 이해하자고 하게 되면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뿌리를 분포하는 흙을 알자는 겁니다. 근데 비만 오면은 양분이 유실된다는 소리는 유튜브에든 어디든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고, 왜 땅에는 비육도가 어떤지도 솔직히 많이 줬는데도 정물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그 기준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토양 구조는, 토양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강암이 풍화작용을 겪어가지고 안반이, 그다음에 자갈, 모래, 시간이 지나서 점토흙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수십만 년,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자갈, 모래보다는 좀 낫고 또 점토는 많이 없고, 지금 이 중간 단계에서 중사지를 점토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흙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흙이 되기까지는, 우리 눈앞에는 지금 현재 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뭐 당장 눈앞에 우리 소목동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이 화강암이 단점이 양분 유출이 많더라. 양분 유출이 많은 약산성 땅이더라. 양분 유실이 왜 많은가를 알아보니까 이 빗물 속에 있는, 일반 물 속에 있는 H2O, 여기 있는 이 수소라는 놈이, 수소가 역적이더라. 아까 들었지만 또 헷갈리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표 흙을 그려보면, 흙은 유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6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흙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죠. 음이온인데, 자연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칼슘 Ca와 칼륨 K 플러스, 나트륨 Na 플러스, 마그네슘 Mg 플러스, 다 플러스들이 흙에 붙어요. 이렇게 흙에 붙어있는 요 성분들이 뿌리로 흡수되는 현상을 양이온, 시환용량이라고 합니다.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 뿌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요양이 많아지면 농사는 잘 되고 뿌리는 깊게 뻗고 넓게 뻗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비료를 이렇게 주면 되나? 퇴비 안에는 이런 성분들이 적절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가 있기 때문에 늘 다양한 퇴비를 줍니다. 그 물을 만나고 또 뿌리가 땡기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양분들이 뽑아서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뿌리가 흡수가 한 만큼 가스를 배출한다. 가스 배출은 다시 또 수소다. 수소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이렇게 와서 뿌리 쪽에 있는
속에 있는 플러스 이온들을 밀쳐내버립니다. 밀쳐내버리고 여기에 마그네슘 있는 자리에 나트륨 있는 자리에 칼륨 있는 자리에 칼슘 있는 자리에 수소가 붙게 돼요. 수소가 이렇게 붙게 되면 붙는 흙도 있고 안 붙는 흙도 있겠죠. 그러면 한순간 장을 좋다가 갑자기 뭔가 좀 정체기를 듣게 됩니다. 그 기준은 먹은 만큼 가스가 나왔고 또 물속에 있는 수소가 들어와서 이 수소가 덩어리가 속에 묻어버리게 되면 칼슘하고 가리하고 마그네슘 이런 좋은 영양분들이 흙 속에 또 돌아다니다가 태풍, 집투성 호우, 뭐 하루 이틀 만에 한 300mm, 500mm, 600mm 비가 와버리면 이놈들이 지하수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하수 위로 내려가버리고 이 지하수 위가 내강으로 가고 내강에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바닷물이 이 염기성 기로 때문에 짜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만 알고 끝내야 될 게 아니고요. 그러면 가능하면은 이 흙에서 수소가 발생됐을 때 이 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건 제가 다시 또 칼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석회 안에 들어있는 칼슘. 이 칼슘만이 다시 이 수소를 강력하게 밀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다시 공급을 딱 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시 플러스 이온들이 마그네슘, 칼륨, 뭐 포도당 칼슘, 나트륨이 붙어요. 그럼 맨날 칼슘만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도 들어가고 내려가게 되면 가스도 날아가고 비가 적절하게 왔다가 또 뿌리 내려가고 또 호흡이 되면 날아갔다가 이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점점 1년생 때보다는 3년생 때, 5년생 때 또 밀식을 해놨을 때 그때는 뿌리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이파리는 서로 경쟁을 하고 햇볕을 못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영양분 먹은 만큼 수소를 내뱉고 물속에 있는 빗물 속에 있는 수소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용초용량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양 안에 줄게요. 가능하면은 이 수소라는 것 때문에 양분 유실을 하지 말자. 양분 유실을 막자. 그러면 토양 내에 칼슘 공급을 해줘야 돼요. 퇴비를 넣거나 뭐 밑비료를 넣을 때 로타리를 칠 수 있으면 대신 로타리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흙하고 섞여야 돼요. 위에다 뿌려놓게 되면은 한 효과는 20%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뿌리가 엄청 힘들 때 유기산을 분비시킬 때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기산 물질을 소일브릭스라고 합니다. 이 소일브릭스라는 이 유기산 물질은 뿌리가 장애를 겪고 있을 때 언제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니면은 주위에 환경에 염분이 많을 때, 그리고 만약에 과실수면은 착과량이 너무 많을 때, 착과량이 많은데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광합성이 안 될 때, 그러면 잎에서 양분이 밑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서도 못 줍니다. 그럴 때 이 유기산이 아닌 소일브릭스를 500백, 1000백을 희석해서 토양에다가 건조를 하거나 주위까지 해주게 되면 바로 뿌리는 새뿌리를 뽑고 빨아먹고 주위에 염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좋은 염으로 만들어서 혈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밑비료가 있습니다. 내가 야심차게 제대로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하게 되면 꼭 유기산 밑비료하고 칼슘을 퇴비하고 뭘 하든 간에 꼭 반드시 토양에다 믹스를 해가지고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시험을 해보셔도 돼요. 비용이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100평은 해보고 100평은 내년에 해보자 하고 위로다 계속 뭐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횟수를 여기 리필을 안 들어간 데는 1년에 한 5회, 요 들어간 데는 1년에 한 2회만 주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성장하는 거하고 과실수면 열리는 거하고가 차이가 나요. 비가 오면 올수록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가버리고 그래서 잡고 있고, 칼슘은 이렇게 영양분 잡고 있습니다. 잡아도 못하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밭에다가 해줘야 될 일은 지금 이런 칼슘들 요런 거 전체 봉지를 활성화시키려면은 한 5리터 10도 되는 통 있죠? 거기다 물 한 반통 받아가지고 이걸 구멍 다 때려 놓고 활성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물 500리터나 400리터 받아놓은 고래통에다가 이거를 확 시키시면 되겠죠. 벌써 이 1차 물을 만나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큰 물에 만나면은 물 분자를 들어가서 확 쪼개져요. 자, 그 물을 연면설포를 해도 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죠. 토양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칼슘 입자기들이 들어가서 산포도 있게 토양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은 토양에 있는 양분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게 시설하우스에서는 그게 관주법이에요. 하우스 안에 멀칭 비닐을 만들어놓고 그 밑에 점장에는 분수를 깔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면서 칼슘을 갖고 옵니다. 자연스럽게도 이 칼슘이 그렇게 정화도 시켜주지만 뿌리 강화를 시켜주고, 특히 상추라든가 엽채류 같은 거 삼채수들이 이 키스 베일에 따라 주기가 좀 틀리지만 생리 상태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양분을 잡아주고. 우리가 이 흙을 이해를 하고자 제가 한 시간 정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내가 어디 석회지대에 있는 뭐 태백 쪽이라든지 이쪽이 아니고 제주도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이렇게 비만 오면은 양분이 빠져나가는 토양이 돼요. 대신에 또 하우스면은 또 염료가 쌓이겠죠. 나는 주고는 싶은데 못 빨아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에 요즘 영상에 보면은 소일루스를 넣어가지고 염을 개선을 했다 하고 나니까 작물이 잘 되더라 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참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산에 있는 깔기만 채취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수학을 해야 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자리에서 쓰셔야 되지만은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적당량을 과잉으로도 말고 그런 비료도 줄일 수 있으면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칼슘하고 이 소유브레스라는 그레놀 미크로가 들어가주면 토양에서 양분율이라든가 오비디엄, 나중에는 흡적사도 미생물이 많아가지고 떼알구주를 만들기 때문에 수분 보관율도 많아지니까 보습력 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인데 흙을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줬듯이 이제 물의 산도, 이 농약 처리 시 물 산도를 농업 용수 산도를 조절해줘야 된다. 산도 조절제가 상당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자재는 좀 빨리 되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농약들은 나가 아니면 대부분의 농약은 약산성입니다. pH 4.5에서 한 5.0대를 유지하는. 우리 농업용수는 우리 리트머스 찍어봤지만은 알칼리 쪽입니다. 7.2 넘어서고 7.8도 있습니다. 이 pH 7.2나 7.5의 이 물이 500리터예요. 만약에 500리터나 돼요. 리터로. 농약은 500ml 정도가 돼요. 500리터는 우리는 25마리라고 얘기합니다. 농약들이 대부분이 12마리용, 25마리용 많이 나오는데요. 이 500ml 약산성의 농약이 이 알칼리의 500리터 물을 만나버리게 되면 이 농약이 그냥
중성화라든가 중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약의 이 성분은 거의 60%대 급 이하로 효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벌써 10몇 년 전부터 전국 사과 사랑 동호회라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사과 용수 측정 다 하고 또 거기에 일반 물을 했을 때 약효과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데이터화해서 책까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뭐 사과 재배하시는 분이나 복숭아 재배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면적의 약을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pH만 수치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식초라든가 김초산은 당도를 떨어뜨리는 약간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구연산을 사용하십시오. 그나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소술제입니다. 구연산은 여러 물 기준 pH 7.2나 7.5 되는 물 20리터에 15g에서 20g만 희석을 하면은 pH 1.0에서 1.2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이면 6.0이 되고 7.2면 6.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거는 1순위예요. 물하고 희석하는 1순위. 맞죠? 그래야지 알칼리물을 중성을 맞추거나 중성물이면 더 좋겠죠. 약상성을 만들어주니까 농약하고는 더 좋겠죠. 항상 1순위를 농약 혼용하기 전에 구연산을 혼용하셔갖고 물을 좀 더 맞추시고 농약 넣으시고 여기 1순위, 2순위가 농약이고요. 3순위가 전착제. 전착제는 유제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 들어가기 전에 물하고 만나버리게 되면 물하고 유제하고 충분리가 생기기 때문에 농약이 겉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도 가루부터 액상, 살충제 혼용하게 되면 유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가루는 액상 수화제, 수화제라고 합니다. 수화제. 농약치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살균제와 살균제를 동시에 노지에서 살포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농약들은 살균제는 수화제나 액상 수화제입니다. 살균제들이 유제가 있는 건 흰관약들이 좀 유제가 좀 있고요. 또 살충제는 또 일반 유제도 있고 유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균제와 충제를 같이 혼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농약을 희석을 하되 가루부터 물에다가 희석을 하시고 20m 통에다가 요 산도 마찬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가루를 녹여요. 또 다시 산도를 맞춘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통에다가 붓고 그런 다음에 살충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유제입니다. 유제라고 되어 있으면 유제는 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희석을 해서 희석됐다 싶으시고 내가 뭐 짝대기로 돌리든 뭐 분무기로 교반을 시키든 교반시키고 난 다음에 전착제가 들어가야 되면 비가 오기 전에는 비가 오는 예보가 있으면 전착제 넣는 게 낫겠죠? 그때 있으니까. 우리가 왁스 플러스도, 샘플 받는 왁스 플러스도 전착 효과를 상당히 잘 해줍니다. 이게 잘 붙여져요. 그럼 당연히 구연산 넣고, 농약 넣고, 왁스 플러스 같은가 전착제는 마지막에 희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왁스 플러스는 농약 전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유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교섭이 잘 된 상태에서 왁스 플러스를 넣어가지고 감싸 안아주는 게 중요하죠. 샘플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구연산을 맞춰주시고 구연산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농약은 앞으로 농업에 필요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초기에 병이 없으면 왁스 플러스를 처리할 때는 농약을 한 초기 60에서 한 최대 80%까지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농약 자체를 정량해. 그만큼 침투력이라든가 전착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왁스 플러스 자체가 잎에 큐티클층 인형 왁스층이라고 합니다. 이 형성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입자람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햇빛을 보려고 가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늘 밑에 있는 아이들이 옥신 호르몬이 이동이 돼서 자꾸 나가니까 목질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왁스 플러스를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은 왁스층이 빨리 형성이 되니까 내년도에 꽂는 달가지들이 이렇게 가다가 목질화가 빨리 되고 형성이 딱 끝나요. 근데 엽채류라든가 과채류 똑같습니다. 성장을 두껍게 하고 햇빛을 봐도 타죽지 않을 수 있는 왁스층이 형성이 되니까 이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왁스 플러스가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농작물은 붓자람도 크게 많지가 않고 수소작이 됐든 고추가 됐든 깻잎이 됐든 상추가 됐든 사과대추가 됐든 복숭아 사과가 됐든 모든 가지들은 뿌리보다 지상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하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을 자꾸 빨아먹으려고 하는데 전국에서 무쇠형이라고 높은 가지 쪽으로 자꾸 신초가 자랍니다. 박과류도 똑같아요. 모든 이파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재화를 시켜줄 수 있는 큐티클층이 빨리 형성이 되면 작물들은 특별하게 빨리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생식 전환을 하는 겁니다. 과일을 키워주거나 두부를 키워주거나 감자, 양파, 마늘이 되겠죠. 두부는 키워주거나 과실수는 열매가 될 테고 또 육치를 넘어가게 되면 꽃을 만들어줄 테고 삼채소들은 당연히 잎이 너프하지 않으니까 뚜껑을 대고 먹으면 아삭아삭하고요. 당도가 올라갑니다. 상추가 이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은 요거 조성을 처리해주게 되면은 맛이 틀리다는 것을 느껴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